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가장 돌아가고 싶은 순간과 절대로 돌아가기 싫은 순간이 있다면 둘 중 뭘 택하시겠어요?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정말 제 기억에서 삭제해버리고 싶은 아주 깊은 상처로 남은 인생의 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이런 자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긋난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내 인생이 이러니까 한번 잘 개척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른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고 너무 가난해서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내 인생이 이러하니 내 자신을 바로 세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더욱더 채찍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전 사실 넉넉하지도 않은 가정 형편에서 태어나 늘 제 삶을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물었죠. 저에게는 왜 이런 인생을 주셨나요?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전 제가 제대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할지, 아니면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나을지, 저는 두 갈래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인간은 참 나약한 존재라서 그럴까요?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걸 선택하는 것에 마음이 더 기울기 마련이죠. 그것은 곧 여자로 치면 결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결혼해서 남편의 그늘 아래서 살림 잘하고 시부모님 잘 모시고 아이들 잘 키우면 제가 남편에게 최선을 다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어디 제 마음대로 되나요? 살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쿵 하고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남편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불안감에 떨게 됩니다. 하지만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그리고 남편의 가족들이 아주 계획적으로 절 이용하고 철저히 외면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파멸로 이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참 가난했습니다. 저는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 위에서 치이고 아래에서 치이고 정말 제 가족 안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했죠. 삼순아, 너 이번에 수학여행은 좀 포기해야겠다. 왜? 엄마, 나 저번에 현장학습 가는 것도 포기했었잖아. 막내가 이번에 학교에서 처음으로 제주도를 간다고 하지 않니? 제주도는 솔직히 우리 형편에 갈 수도 없는 곳이기도 하고, 막내가 저렇게 원하니 내가 너희를 다 보내줄 수는 없는 형편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번에는 좀 양보해라. 엄마, 나 지난번에도 양보했어. 그리고 엄마가 그때 그랬잖아.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겨도 수학여행 보내주겠다고. 나도 친구들이랑 여행 가서 놀고 싶고 수다도 떨고 싶단 말이야. 왜 난 자꾸 양보만 해야 돼? 이번에도 또 이렇게 양보했다가 다음에 또 계속 양보만 하다가 난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라고. 삼순아, 이제까지 먹고 입히고 재워주고 내가 널 낳은 거 이거는 생각 안 하니? 내가 아빠 없이 5남매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보고도 몰라? 알지. 너무 잘 알지. 5남매 중 셋째, 그것도 딸 하나. 어떻게 보면 다른 집안에서는 곱디고 온 셋째 딸인데 엄마는 어떻게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셋째라는 이유로 오빠들이나 남동생들한테 모든 걸 양보해라고만 하는 거야? 나는 오빠들이랑 남동생들처럼 엄마한테 똑같이 사랑받고 싶다고.
네가 이렇게 배려하고 양보를 하면 언젠가 다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 복이 다 너한테 간다는 거 모르니? 난 몰라. 계속 그렇게 양보하고 배려했었고, 하지만 나한테 복이란 건 들어온 적이 없었어. 더 이상 말하기 싫다. 막내한테 제주도 여행 가는 비용 벌써 줬으니 나는 돈도 없고 그렇다. 그리고 삼순아, 수학여행 갈 때 너 학교 안 가지? 그럼 엄마 일이나 도와. 알겠어? 정말 저는 친정에서도 늘 양보만 해야 하는 바보였습니다. 오빠들은 어떻게 해서든 좋은 대학에 가게 하려고 엄마는 저 모르게 오빠들을 많이 뒷받침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들은 오빠들의 옷이나 그리고 학용품 그런 것들을 같은 남자 형제이기 때문에 물려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매일 엄마가 재활용품 옷이나 엄마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남들이 입다가 못 입는 옷들 빨아서 입곤 했죠. 하지만 옷에 깊이 배인 냄새는 아무리 빨아도 없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옷들만 입다 보니 항상 제 몸에서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게. 뭐가 좀 쿰쿰한 무슨 청국장 냄새 그런 거 나지 않아? 삼순아, 너 청국장 먹었어? 엄마가 아침에 청국장 끓였더라고. 아니, 근데 너희 어머니는 매일 청국장 끓이셔? 너한테 맨날 청국장 냄새나. 너 청국장 완전 좋아하나 보네? 엄청. 엄마가 나 좋아한다고 청국장은 매일매일 끓여 놓으셔. 이제 냄새나서 안 되겠다. 그치? 저는 제 몸에서 나는 이 쾌쾌하고 기분 나쁜 냄새를 아이들에게 엄마가 사랑으로 주신 음식 때문에 생긴 향이라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압니다. 친구들이 저한테 나는 냄새가 청국장 냄새가 아닌걸요. 하지만 저는 남들에게서 엄마한테 이렇게 미운 오리 새끼로 털이 박힌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저도 가족에게 사랑받고 가족에게 인정받는 딸이라는 거를 남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느덧 성인이 됐고 겨우겨우 제가 학비를 벌어 2년 후에 전문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선택한 직업은 바로 간호조무사였습니다. 간호조무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비를 벌어 어렵게 졸업을 했고 한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동네 작은 병원이었지만 새로 생긴 병원이라 인테리어며 주변 환경도 아주 좋았죠. 저는 간호조무사 경력이 없어서 이 병원에서 많은 걸 배워야 했습니다. 선배 간호사에게 많은 것을 배우면서 또 많은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저기 삼순 씨. 네? 이거 차트 어떻게 정리한 거야? 어제 박 간호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정리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이거 날짜가 다 틀렸잖아. 봐봐. 전 그대로 받은 걸 입력했을 뿐인데. 그럼 박간이랑 삼자대면 하자는 거야? 아니요. 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럼 다시 차트 정리해. 그리고 박간이 이렇게 적었다고 해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융통성도 없어? 전 정말 어디 가나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그냥 남들과 평범하게 일하고 평범하게 행동해도 남들은 제가 정말 얼굴에 미운 털이 박혀 있는지 사람들은 절 보면 일단 화부터 내고 봤죠. 그렇게 혹독하게 간호사 선배들한테 훈련을 받고 매일매일 월급날을 기다리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내가 월급만 받으면 이제 정말 나를 위해 쓸 거야. 누구한테도 양보하거나 배려하고 그런 거 절대 안 할 거야.
그날도 저는 야근을 했습니다. 약품 정리에 그리고 시트 정리, 또 차트 정리까지 매일매일 그렇게 저는 막내 노릇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었죠. 저는 병원에 저 혼자 있는 줄 알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야근을 시작했습니다. 와, 그냥 이 병원이 내 거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갑자기 인기척이 들리는 겁니다. 현관 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죠. 전 내가 문을 안 잠궜나? 도둑이 아닐까? 그런 걱정에 일단 주사기부터 들었습니다. 이 나쁜 놈,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오늘 가만 안 둘 거야. 그 남자는 정체를 드러냈고 저는 바로 주사기를 찌르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저의 손목을 딱 하고 잡았습니다. 김상순 조무사, 나예요. 저는 뭔지 모르게 익숙한 목소리라고 해서 눈을 딱 떠봤더니 바로 저희 원장님이셨습니다. 삼순 씨, 이 시간까지 뭐해요? 얼른 집에 들어가요. 아직 정리할 것들이 좀 남아서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막내 훈련 아주 톡톡히 시키는구만. 저녁은 먹고 일해요? 아니요, 아직. 그 말이 끝나자마자 꼬로록 배꼽 시계가 울렸고 저는 원장님과 짜장면을 시켜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원장님은 늦은 밤에 웬일이세요? 나 뭘 좀 두고 와서요. 삼순 씨는 이거 먹고 얼른 퇴근해요. 네, 그럴게요. 근데 아까 무슨 노래 불렀어요? 노래 흥얼거리던데. 어머, 들으셨구나. 죄송해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 노래 내가 좋아하는 노래라서. 정말요? 저는 이문세의 옛사랑이라는 노래를 흥얼거렸죠.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가사랑 멜로디랑 뭔가 쓸쓸하기도 하지만 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듯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는 가수 이문세의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럼 이문세 콘서트도 가봤겠네요? 아니요, 아직 한 번도요. 근데 이문세님 테이프랑 레코드판 다 가지고 있어요. 이문세 씨 라디오도 얼마나 잘 듣는다고요. 애청자예요. 오, 대박. 나랑 똑같네. 나도 이문세 엄청 좋아하거든요. 말 나온 김에 다음에 이문세 콘서트 하면 같이 가요. 나도 이문세 콘서트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혼자 가려니 그렇고. 그리고 남자가 혼자서 콘서트 가는 게 좀 처량하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원장님과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날 이후 전 원장님과 더 친해졌습니다. 원장님. 삼순 씨 일찍 출근했네요? 이거 드세요. 이게 뭐예요? 제가 타온 유자차예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저는 유자차를 건네면서 절 보고 웃는 원장님의 모습에 갑자기 심장이 나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미쳤나봐. 미쳤어. 전 제 심장이 원장님을 보면 뛰는 것을 알고 들킬까봐 정말 두려웠죠. 그러던 어느 날 빈말인 줄 알았던 원장님의 이야기가 현실이 돼버린 날이 왔습니다. 이삼순 씨는 퇴근하기 전에 나 좀 봅시다. 삼순아, 왜 원장님이 너 퇴근하자고 보자는 거야? 모르겠어요. 너 또 뭐 잘못했니? 내 선에서 커버하는 것도 이제는 지쳤어. 너 잘해? 아니면 이번에 잘려. 난 간다. 원장님이 왜 절 불렀을까 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방으로 들어갔죠. 들어오세요.
저기 저 부르셨다고. 삼순 씨, 잠깐 앉아봐요. 원장님은 뭔가 보여줄 게 있다면서 옆으로 잠시 오라고 했습니다. 짠! 나 이문세 콘서트 티켓 구했어요. 정말요? 네. 다음 주 토요일인데 같이 갈래요? 제가요? 티켓 많이 비쌀 텐데. 안 비싸다면 거짓말이겠죠. 대신 삼순 씨가 저녁 사요. 그럴까요? 알겠어요, 원장님. 고맙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요. 같이 가줘서. 저는 이문세 콘서트까지 하루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선배들의 꾸짖음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문세 콘서트를 간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꽃노래처럼 들렸죠. 뭔 일인데 자꾸 콧노래를 흥얼흥얼거려? 너 또 뭐 사고 쳤냐? 아니에요.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만 알려줄게. 우리 원장 이혼남이야. 그러니까 처신 똑바로 해. 알겠어? 원장님이 이혼남이라고? 전 전혀 몰랐습니다. 싱글이라는 건 알았지만 결혼을 하셨다는 것도 정말 몰랐죠. 저는 콘서트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너 정말 콘서트가? 대박이다. 너무 좋겠다. 어떻게 구했어? 누가 구해줬어. 그거 티켓 구하기도 어렵고 비싸다던데 누가 너한테 그런 선물을 해? 그냥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누구? 내가 네 주변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있어? 누구야? 빨리 말해봐. 사실은 우리 병원 원장님. 뭐? 원장? 저번에 우연히 이문세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 그래서 몇 번 이야기 나눴는데, 난 빈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콘서트 티켓을 구해서 같이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 그런데 왜? 뭐가 고민이야? 사실 같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랑 원장이랑 콘서트 보러 가면 소문날 것 같기도 하고. 에이, 뭘 그런 걸 신경 써. 아니, 애인 있대? 애인 있는데 너 보고 가자고 하겠어? 아니, 애인이 아니고 결혼을 한번 했었대. 뭐? 이혼남이야? 친구는 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일단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이혼남이랑 연애하고 앞으로 결혼까지 한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은 할 수 있지. 하지만 너 생각해봐. 그 원장이랑 콘서트 갖고 앞으로 잘 발전하면 그 병원, 네가 그 병원의 사모님 되는 거야. 사람들 손가락질은 한순간이라고. 난 그 원장이 사람만 괜찮으면 이혼했다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 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사실 너무 좋아. 너무 좋은 사람이야. 정말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 뭘 알아보고 안 알아보고를 떠나서 선배들이 원장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거 이미 다 들었는데 뭘. 아기는 없대? 아기는 없는 것 같아. 일단 이번 콘서트는 가기로 약속한 거니까 가봐. 가서 어떤 사람인지 찬찬히 살펴봐. 그리고 앞으로 일은 콘서트 갔다 와서 생각해. 이문세 콘서트를 간다는 게 얼마나 신나고 좋은 일이냐? 나는 할아버지가 같이 가자고 해도 갈 거다. 그리고 이혼남이 흠이 되는 건 아니야, 삼순아. 전 친구의 말에 기운을 얻었고 콘서트 날 떨리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단장을 했습니다. 잘 쓰지 않던 색조 화장도 하고
머리도 고데기로 말아서 최대한 예쁘고 여성스럽게 보이려고 저를 꾸몄죠. 야, 너 뭐하냐? 나 약속 있어서. 약속? 누구랑? 있어,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야, 너 간호조무사 됐다고 요즘 좀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니는데 너 행동거지 조심해. 알았어? 내가 뭘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닌다고 그래. 오빠는 엄마가 그렇게 뒷바라지 다 해주는데 아직 취업도 못해서 그러고 있잖아. 난 내 힘으로 다 했다고. 이게 터진 입이라고 그냥 확. 야, 타고난 팔자가 다 따로 있어, 이 기집애야. 너는 그런 팔자를 타고난 거고. 그리고 네 팔자에 무슨. 아휴, 야, 그렇게 꾸미고 나가봤자 아무도 너 거들떠도 안 봐. 알았어? 네 주제를 생각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 정말 오빠가 보기에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갈 자신 있어. 제발 그래라, 제발. 나 좀 신경 안 쓰이게. 야, 그리고 입술이 그게 뭐냐? 귀신 잡아먹을 것도 아니고. 호박이 줄 긋는다고 수박 안 된다. 알았어? 전 아침부터 재수없는 큰오빠가 하는 말에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늘 듣는 말이었지만 오늘 정말 좋은 날인데 오빠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콘서트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동생이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 다른 집 오빠들은 용돈도 주고 잘 갔다 오라고 응원도 해준다던데. 저는 저희 가족에게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한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콘서트장에 도착하니 아침에 상한 기분이 싹 씻긴 듯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고, 일찍 왔네요. 전 차가 막혀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아직 시간 한참 남았어요. 저기 보세요. 사람들 엄청 많죠. 그러네요. 안 그래도 티켓 구하려고 저 진짜 진땀 뺐거든요. 정말요? 네, 삼순 씨랑 같이 가려고요. 저는 그 말에 너무 가슴이 콩닥콩닥거렸고 콘서트를 제대로 볼 수 있겠나 걱정했습니다. 원장님은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전 정말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콘서트를 보는 내내 저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박수도 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원장님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제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콘서트 진짜 좋았죠? 삼순 씨 어땠어요? 또 봤으면 좋겠어요. 또 보면 되죠. 나랑. 네. 삼순 씨, 나 삼순 씨한테 할 말 있는데. 제가 저녁 사드리기로 했잖아요.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미리 알아둔 식당을 갔습니다. 스파게티가 맛있다고 소문난 이탈리안 식당이었죠. 평소엔 이런 데 잘 가지도 않지만 오늘은 원장님께서 콘서트도 보여주셨고 고마운 마음에 큰맘 먹고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와, 여기 좋은데요? 저도 사실 처음 와봐요.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삼순 씨, 이렇게 좋은 곳, 좋은 음식, 좋은 분위기. 난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정말로. 사실 삼순 씨 처음 본 순간부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씩씩하고 밝고 긍정적인 모습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삼순 씨를 좋아하기엔 너무 부족한 놈이란 걸 알았죠. 아니에요, 원장님. 제가 부족하죠. 나에 대해서 알고 있죠? 네, 조금은요. 솔직히 첫 결혼에 실패했어요. 아쉬움도 많았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정말 절망도 많이 했죠. 하지만 여동생과 엄마가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순 씨가 나타나자 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뭔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느낌이랄까?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요? 원장님? 그럼요.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빛처럼 다가온 사람이에요. 삼순 씨는 정말 제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전 원장님의 그 고백을 듣고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 달콤한 말로 저를 위로하고 저를 칭찬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전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맡겨도 정말 좋겠다고 말이죠. 원장님과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들 눈을 피해 몰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데이트를 하면서도 간호사 선배들한테 들킬까봐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삼순아, 너 요새 제법 꾸민다? 그러게 말이야. 너 남자 생겼어? 남자는요, 무슨... 너 남자 잘 만나야 돼. 남자들 다 늑대다. 그리고 뒤통수 치는 인간들 많아.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지. 그래, 요즘 남자들 정말 파도 끝이 없다고 하더라. 아니, 내가 아는 친구 남편은 세상에 결혼도 안 했는데 혼전 임신해서 애를 낳고 총각처럼 다녔다지 뭐야. 친구가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5살인가? 여자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내 친구가 얘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그 애를 늦둥이라고 했으니 참 말이 되냐? 혼전 임신으로 낳은 아이를 시어머니가 키우고 있었다니. 친구는 그 길로 이혼하고 지금 완전 정신 나간 채로 살고 있어. 불쌍하지. 어우, 정말 미쳤다 정말. 어머머. 그러게, 세상에 그 애를 늦둥이라고 했으니 말이 되냐? 전 그 말을 들으면서 세상에 저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원장님의 가장 아픈 상처에 대해 들었고 그 치부를 제가 안고 가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원장님에게 실망할 일은 없었습니다. 원장님은 언제나 제 건강을 항상 걱정하셨습니다. 삼순아, 너 피검사 한번 해보자. 왜요? 피검사랑 소변검사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해. 그리고 명색이 남자친구가 의사인데 여자친구 건강관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앞으로 내가 삼순이의 주치의야. 알겠지? 전 의사 남친을 둬서 이런 호강도 하는구나 생각했죠. 전 한 달에 한 번 꼭 건강검진을 받았고 원장님은 제 건강 상태를 보고 저한테 더 반했다고 했습니다. 삼순이는 뭐 나무랄 데가 없네. 정신이 건강해서 그런가? 몸도 1등급입니다, 아가씨. 아이 참. 그리고 내가 놀란 게 하나 있어. 뭔데요? 내가 삼순이 피검사하기 전에 분명히 O형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진짜 O형이네. 어머, 신기하네요. 삼순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사랑스럽고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삼순이는 어때? 이거 프로포즈인가요? 원장님과 저는 9살 차이가 났지만 모든 면에서 잘 맞았고 저를 굉장히 위해주는 사람이라 느꼈죠. 전 더 확실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함께하고 싶다는 말씀이... 삼순아, 너 나랑 결혼해 줄래? 전 정말 원장님의 뜻밖의 고백에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가진 것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그리고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데 이런 저를... 전 궁금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원장님의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전 그런 자격이 못 돼요. 아니야, 그런 생각을 왜 해? 원장님, 제가 정말 이래도 될까요?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나만 믿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리고 우리 집도 삼순이를 너무 반가워해 주실 거야. 나만 믿어, 정말이야. 전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동안 알게 모르게 걱정했던 마음이 한 번에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건 양가 두 집안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했죠. 원장님은 프로포즈를 하자마자 바로 저희 집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원장님을 집에 데리고 가자 온 가족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저랑 원장님을 번갈아 보기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라고요? 근데 왜 우리 딸이랑... 삼순 씨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매력 덩어리죠. 근데 한번 갔다 오셨다고 하던데. 아, 네. 그 점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저를 사랑해주는 삼순 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본인이 염치 없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염치 있게 하면 되겠네. 안 그래, 형? 그렇지. 내 동생은 초혼인데 재혼은 말이 안 되지. 설마 우리 집이 이래서 삼순이한테 접근한 거예요? 오빠, 원장님 일어나세요. 이런 꼴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이런 꼴? 야, 우리 집이 어때서? 좋은 사람 데려와도 못 떨어지는 거 없나 하는 그 거지 근성. 정말 지겨워. 이게 진짜 확... 원장님은 저를 때리려는 오빠의 손을 잡았고 오빠는 너무 놀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런 집에서 삼순 씨가 컸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삼순 씨 데려가서 이런 대접 안 받도록 할 겁니다. 평생 말이죠. 원장님은 제 손을 잡고 친정집에서 나와버렸고 저보다 더 화가 난 듯 집에서 나오자마자 저한테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삼순 씨, 왜 참고 살았어요? 삼순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왜 가족들한테 저런 취급을 받고 살아요? 왜? 원장님, 내가 삼순 씨 하루라도 빨리 데려가야겠어요. 삼순 씨는 이런 취급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전 정말 원장님, 아니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어떤 의심도 없이 말이죠. 아니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하는 남자를 왜 뿌리치겠습니까? 전 다음날 바로 그의 집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그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죠. 정말 저 괜찮다고 하신 거 맞아요? 그렇다니까. 자, 들어가요. 원장님 집은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집처럼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집안에는 꽃향기가 가득했고 이런 가정에서 자랐기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는구나 생각했죠. 아유, 어서 와요. 엄마, 제가 말했던 삼순 씨예요. 안녕하세요. 아유, 부족한 우리 상한이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정말로.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친정에선 그렇게 제 온몸을 다 바쳐도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는데 이렇게 황송한 대접을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긴 우리 딸. 안녕하세요, 언니. 아니, 올케 언니. 신우이는 저보다 2살이 어렸고 하얀 얼굴에 정말 미인형이었습니다. 정말 거리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다 쳐다볼 정도의 미모의 소유자였죠. 초면에 이런 말 좀 그런데 진짜 예쁘시네요. 내 동생 예쁘지?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받았었어. 에이, 오빠도 참... 얘가 아프지만 않으면 지금 뭐가 돼도 됐을 텐데. 엄마. 신우이는 간경화를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 투병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맛있게 먹고 설거지까지 하려 했습니다. 아이고, 아니, 놔둬요. 왜 삼순 씨가 설거지를 해요? 제가 남인가요? 이제 제가 해야죠. 아유, 그런가? 그래요. 그럼 부탁 좀 할게요. 전 즐거운 마음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그의 식구들을 한 번씩 바라봤습니다. 그의 식구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꼭 제가 저기 끼지 않아도 될 만큼 말이죠. 그리고 그와 신우의 사이는 너무나도 돈독해 보였죠. 당시에는 남편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저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삼순아, 우리 결혼 좀 간소하게 해도 될까? 그래요. 원장님이 좀 불편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그래. 사실 한 번 갔다 왔는데 이렇게 예쁜 신부를 맞이한다고 하면 나보고 도둑놈이라고 할 거야. 이제 그건 아니고요. 저도 사실 간소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돈 쓰면 뭐하나 생각도 들고 또 친정 식구들 초대 안 할 거거든요. 그건 삼순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삼순아, 너 자꾸 왜 그래? 뭘요? 내가 아직도 삼순이한테 원장님이야? 뭔가 거리감 느껴지는데. 저 버릇이 돼서. 자기야, 여보, 이렇게 불러봐. 어서, 빨리. 그럴까요? 자기야. 아이고, 예뻐. 저희는 시댁 식구들과 식사 겸 간소한 결혼식을 했고, 가족 사진 촬영을 끝으로 제 결혼식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 이제 이 집의 가족이다라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없으면 180도로 돌변했습니다. 야, 저 부르셨어요? 여기에 내가 야라고 할 사람 너밖에 없잖아. 너 저거 좀 빨아. 이불이요? 네. 야, 너 어디 가? 세탁실에 가는데요. 야, 이불 빨래는 발로 팍팍 밟아서 깨끗하게 빠는 거 몰라? 어디서 꼼수를 부려? 어머님, 요즘은 세탁기 잘 나와서 이불 빨래 발로 빠는 것보다 훨씬 깨끗해요. 아니, 전문대 나온 주제에 지금 날 가르쳐? 어머님, 전문대 나온 거랑 이불 빨래랑 무슨 상관인가요? 이게 시애미한테 대들어. 너 오늘 나한테 한번 죽어볼래? 어머님 노여움 푸시고 오늘은 어머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럼 저 빨래하러 가겠습니다. 아휴, 내가 참어. 엄마, 언니한테 왜 그래? 그것만 아니었어도. 아휴. 엄마, 언니한테 잘해야 해. 언니 병이라도 나면 어쩔 거야. 시어머니가 절 구박하면 늘 시누이는 몰래 와서 절 위로했죠. 언니, 우리 같이 빨아요. 아니에요. 아가씨는 환자예요, 환자. 얼른 방으로 가요. 그리고 어머니 말면 저 죽어요. 재밌겠는걸요? 엄마는 제가 꽉 잡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보통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던데 시누이는 천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퇴근하면 악마였던 시어머니는 다시 천사로 변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좋구나. 상하나, 이거 삼순이가 다 한 거야. 이야, 대단한데? 자기도 같이 먹자. 얼른. 아, 저 밥만 좀 푸고요. 그런데 전 분명히 4명이 먹어도 남을 만큼 밥을 했는데 이상하게 3인분밖에 없는 겁니다. 언니, 빨리 와요. 아,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봐요. 밥이 모자라네요. 아이고, 어쩌니? 전 나중에 먹어도 돼요. 먼저 드세요. 전 밥을 하려고 쌀통을 봤지만 쌀통에는 쌀 한 톨도 없는 겁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아까 저녁 준비할 때는 분명히 밥도 충분했고 쌀도 있었거든요. 전 식구들이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 옆으로 왔죠. 너 어디라고 지금 겸상이야, 겸상이? 응? 어머님, 아까 제가 분명히 5인분 정도 밥을 했는데 혹시... 똑똑하네. 난 네가 내 앞에서 밥 처먹는 거 못 봐. 없는 집에서 자랐다더니 왜 이렇게 밥 타령이야? 어머님, 밥 가지고 치사하게 왜 이러세요? 난 네가 빨리 우리 집에서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어. 하루라도 빨리.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저 상한 씨한테 말할 거예요. 야, 이 집에서 네 편이 있는 줄 알아? 정신 차려, 이 등신아. 정말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가 없었습니다. 밥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치다니요. 전 너무 화가 나서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이 절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왜? 아니, 이불 빨래 하는데 세탁기도 못 쓰게 하시고 오늘 밥도 어머님이 저 못 먹게 하려고. 아니, 밥을 못 먹게 했다고? 어머님이 제가 한 밥을 어디에 치우셨나 봐요. 그래서 밥이 모자랐던 것 같고요. 아니, 딴 건 몰라도 밥은 아니지. 잠깐 있어봐. 남편은 그 길로 어머님 방으로 향했고 둘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제가 괜히 일렀나 싶어서 조마조마했죠. 엄마, 삼순이 밥 가지고 그러지 마. 지금 영양을 충분히 줘도 모자랄 판인데 밥 가지고 왜 그래? 아니, 난 진짜 쟤 너무 꼴 보기 싫어. 그것만 아니면 그냥 확. 엄마, 일 망치고 싶어서 그래? 내가 그럴 일... 알았어. 밥은 안 건드릴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참어, 제발. 알았어. 전 대화 내용을 다 듣지는 못했지만 일을 망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전쟁터에서 이기고 온 듯 아주 당당하게 저에게 말했죠. 엄마한테 단단히 이야기했으니까 걱정 마. 고마워요. 내가 괜한 말을 했나 싶기도 하고. 아니야. 앞으로도 밥 가지고 그러면 바로 일러. 알겠지? 근데 제가 당신 일하는데 방해가 돼요? 아니? 왜? 아니, 아까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일을 망친다는 말을 한 것 같아서. 이게 내 결혼 생활을 다시 망치지 말라고 그 말이었어. 알겠어요. 고마워요, 자기. 남편의 경고 후 시어머니는 밥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잠시 외출을 나가면 시누이와 저는 집에서 수다도 떨며 티타임을 자주 갖곤 했죠. 언니,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죠? 시집살이가 다 그렇죠 뭐. 근데 어머님 성격이 좀 별나시긴 해요. 이거 이러지 마세요. 에이,
전 언니 편이에요. 걱정 마세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왜 우리 오빠랑 결혼했어요? 아가씨가 더 잘할 텐데요. 너무 좋은 사람이잖아요. 뭘 믿고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좋은 사람. 아니, 자기 사람을 위할 줄 아는 사람 드물죠. 잘 아시네요. 좋은 오빠기도 하잖아요. 오빠, 좋은 오빠. 그렇죠. 지금은. 지금은요? 제가 별소리를 다 했네요. 저 좀 쉬어야겠어요. 전 신우이가 한 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좋은 오빠다. 무슨 말일까요? 그날 전 잠을 설쳤고 뭔가 마음이 무거워서 새벽에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셨죠. 그런데 아이고 빨리 119 불러 빨리. 아가씨 알겠어요. 아가씨는 그날 밤 의식을 잃었고 저희 가족은 아가씨가 있는 병원으로 총출동했습니다. 아가씨가 안정을 찾는 동안 어머님과 남편은 담당 의사를 만나러 갔죠. 전 제발 아무 일이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어머니가 둘이 무언가 대화를 한참 하더니 저한테 걸어오는 겁니다. 아가씨 어때요? 괜찮대요? 그게 말이야. 내가 이야기하마. 아가, 너 우리 딸 좀 살려주라. 응? 이렇게 빌게. 응? 제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가씨는 간 이식 말고는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는 담당 의사의 말. 저는 수술이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또 제 장기를 누군가에게 준다는 일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제가 아가씨에게 간을 줘도 되는지 검사를 했고 긴 시간을 기다린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한데 삼순아. 너무 좋아하는 남편의 표정을 보자 전 고민할 것도 없이 아가씨에게 제 간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간 좀 떼어낸다고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 그럼 간은 다시 자라나기도 한다더라. 넌 워낙 건강 체질이니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아이고, 하늘이 도왔구나.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자기야, 정말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난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돼요. 너무 걱정 말아요. 전 간 이식을 하기 위해 입원을 했고 여러 가지 검사를 또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도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사람을 찾았냐고 진짜 행운이라고 했죠.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정말. 가족끼리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는 이제 건강할 일만 남았으니까 나중에 나한테 한턱 쏴요. 알겠죠? 그럼요. 그래야죠. 저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냥 혼자 이런저런 생각이 드네요. 내일 수술이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럴 시간도 필요해요. 갔다 와요. 전 링거를 꽂고 내일 수술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별일 없겠지 하고 말이죠. 생각을 하며 잠이 잠깐 들었는데 밖에서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전 누군가에서 밖을 내다봤죠. 그런데 내가 2년을 공들였어. 알아? 알지. 자기 최고. 아이고, 이제 내가 사부인을 제대로 보겠구나. 너 우리 상한이 병원 확장 알지? 어머님, 제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병원 확장만이겠어요? 이런 아이디어를 주신 어머님께 감사해요.
어머님, 저 수술 끝나면 여행 보내드릴게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지금 여행이 문제가 아니야. 정말 생각 같아선 수술 받다가 죽으면 완전 땡큐인데. 골치 아플 일도 없고 말이야.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뭐가 골치 아파. 그냥 수술 끝나면 쟤는 쓸모없어. 저 등신, 너랑 혼인신고하자는 소리도 안 하지? 엄마, 지금 내가 유부남인데 무슨 혼인신고야. 그런 생각 못하게 완전 잘해준 건 몰라? 콘서트 보여주고 드라마 남자 주인공처럼 막 해주니까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와, 요즘 여자들 여시라고 하던데 쟤는 완전 바보야, 바보. 나도 이야기해보니까 완전 오빠한테 홀딱 빠졌더라고. 그러니까 조심해. 괜히 오빠 발목 잡고 난리 칠지도 몰라. 원래 없는 애들이 눈 돌아가면 무섭거든. 전 제 간을 뺏기 위해 철저한 계획 아래 절 이용한 저것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성격 같았다면 저것들 다 죽이고 그냥 교도소에서 썩을까 생각도 했죠. 하지만 그러면 2, 3순위 아니죠. 전 저것들의 작당 모의 내용을 모조리 녹음했고 그때 병실 문을 열고 링거병을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야! 그것들은 깜짝 놀랐고 저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니들이 인간이냐? 사람이야? 너네 지금 나한테 한 짓 장기 이식 밀매보다 더 중죄인 거 모르지? 내가 읊어줘?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결혼 사기, 그리고 내 목숨을 니들 맘대로 했다는 거. 아니 자기야, 그게 아니라 야, 그냥 다 죽자. 여기서 다 죽어. 나도 쪽팔려서 어디 살겠냐? 그리고 니들은 죽어 마땅해. 그냥 시간도 없고 다 죽자. 다 일로와, 일로와. 전 깨진 링거 조각을 잡고 그것들을 모조리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때 미리 전화해둔 경찰이 왔고 그것들은 모두 경찰로 소환됐습니다. 전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피해 입은 것들을 경찰에 진술했고 전 남편을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삼순아, 이거 내가 한 일이 아니야. 걔가 하자고 해서 한 거야. 터진 입이라고 말이 나오냐? 입 닥쳐라. 삼순아, 나 의사면허 취소되면 정말 거지돼. 삼순아, 제발. 야, 네가 면허가 취소되든 말든 난 상관없어. 그리고 너 같은 인간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라고? 그건 내가 용서 못해. 너 같은 건 지옥불에 떨어져야 해. 참, 너 위자료랑 내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나 마련해놔. 알아? 그리고 남편과 시모, 신우이라는 여자는 모두 저를 속인 상해죄로 징역형을 살게 되었고 신우이는 징역형 중 건강 상태가 안 좋아 형 집행 정지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전 큰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소 후 남편은 의사 면허가 취소됐고 모든 사실이 소문이 나서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지 못한 채 막노동을 하고 있다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뇌졸중으로 마비가 와 병원에 누워있고 같은 병원에서 신우이는 장기 밀매로 수억 원을 사기당하고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답니다. 누구한테 기대서 인생 역전해보려다가 저도 벌받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그 사람의 배경이나 돈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냥 사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이문세의 옛사랑 노래를 들으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때론 사랑이 지겨울 때가 있지. 전 정말 이제 사랑이 지겹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40대 중반이 돼서야 알게 되었죠. 인생은 누구에게 기대거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진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남편, 애인, 그리고 부모님이 아닌 내 힘으로 말이죠.
랄라하의 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혹과 의문, 미스테리로 가득한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한파에 다들 안녕하신가요?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갑자기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하던데 저는 오늘 지인의 15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5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3년 넘게 요양병원과 집을 오가셨는데 이번에 날씨가 급 추워지면서 갑자기 위독하셨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지켜보지도 못하고 요양원에서 쓸쓸히 84세 나이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고인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가족들의 슬픔은 더 컸고 그래서 장례식장을 다녀오는 제 마음도 무겁더라고요. 날씨는 나날이 추워지고 왠지 문상 갈 일이 많아질 것 같은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잖아요. 죽음에도 여러 죽음이 있으니까요. 천수를 누리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고통 없이 내 집에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각종 의료 장비를 주렁주렁 매달고 중환자실에서 홀로 죽어가기도 하죠. 때론 말도 안 되는 인재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마는 참담하고 비통한 경우도 있고요. 지금도 지구촌 어딘가에선 전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엔 사고나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대체 어떤 죽음이 태산처럼 무겁고 어떤 죽음은 깃털처럼 가볍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 어떤 죽음이든 안타깝고 애가 타고 슬프고 비통하며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 겸손과 반성을 배우는 게 아닐까요? 제가 죽음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건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한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어딘가 불가사의하고 미스테리하며 석연치 않은 그런 죽음이요.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오돌토돌 소름이 돋아요. 영화로 치자면 미스테리 호러 공포물인데 막상 제 가족 이야기가 되니 어디서 말 꺼내기도 무섭네요. 지난 1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가슴에 품고 있던 미스테리하고 그로테스크한 제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이야기는 제 시부모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아버님은 경남 합천이 고향이신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산으로 나와서 산전수전에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분입니다. 처음 부산진 시장에서 일을 배우시고 본인의 의류 사업을 시작으로 중고자동차, 화장품 방문 판매, 식당 등등 여러 사업을 전전하셨습니다. 마지막엔 부동산 열풍을 타고 빌라 건축업에 손대셨다가 깡그리 말아먹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케이스예요. 다행히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직장을 다니며 자기 밥벌이를 하고 있던 때라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셨죠. 명색이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인데 금이 환양이라면 좋으련만 쫄딱 망하고 내려가는 귀향이라 고향 마을은 동네 부끄러워 싫으시다며 산골하고도 더 깊숙한 오지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손재주가 많으신 시아버님이 직접 울타리를 치고 축사를 만들어서 소와 닭, 돼지를 키웠습니다. 저는 치과 치위생사로 일할 때 전산실에 근무하던 남편을 만나 29에 결혼했습니다. 왠지 나이 앞자리 숫자가 3보다는 2일 때,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예쁠 때 결혼을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땐 시부모님이 귀향한 지 8년차가 되던 해였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시부모님께 인사드린다고 시댁을 방문했을 때 저는 합천 땅을 처음 밟아보게 됐는데 산이 많고 골짜기가 깊고 바위로 이루어진 산세가 범상치 않아 보였어요. 와, 이 산세 좀 봐. 여기 산신령 나올 것 같아. 여기 사는 분들 나는 자연인이다 방송에 나가야 하는 분들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그 프로에 어울리긴 하지. 근데 자기야, 우리 아버지 보고 놀라면 안 된대. 왜? 자기 아버지 정말 자연인이야?
수염이 덥수룩한 산적 스타일이죠? 보면 안다. 거의 다 와가니까 네가 직접 네 눈으로 확인해라. 이 고개만 넘으면 나올 기다. 부모님이 고향이긴 해도 어릴 적 왕래가 없었던 터라 부산에서 나고 자란 남편에게 경남 합천은 저와 마찬가지로 낯선 곳이었어요. 구불구불 국도를 산을 끼고 돌고 돌아 드디어 도착한 오지마을엔 연화문 가구가 드문드문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국도에서 난 샛길로 조금 올라가면 산기슭에 폭파 묻혀 있는 파란 지붕에 대문 없는 집이 나오는데 여기가 저희 시댁이었어요. 집 앞에 코스모스와 맨드라미가 낮게 피어서 생기를 더해주었습니다. 마침 마당 수도가에서 흙 묻은 장어를 씻고 계시던 시아버지가 차에서 내리는 저희를 발견하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왔나? 와 안 들어오고 싸게 들어왔나? 아버지 수염 깎으셨네 얘. 와 이 사람한테도 보여주지 아깝구려. 네 여친 데리고 온다는 소식 듣고 발이 안 깎았나? 내도 우리 새아가한테 잘 보이려고. 어떻노? 너희 아버지 쥐기지? 예, 쥐깁니다 아버지. 산적 같던 수염 싹 밀어삐니까 아버지가 새 신랑 같아 얘. 임마 와이라노. 아가 막 징그럽게 변했대. 새아가 야 오다가 뭐 잘못 먹은 거 아이가? 아니요 아버님. 이 말처럼 정말 멋있으세요. 평소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셨다는 시아버지는 저를 본다고 그 아끼던 수염을 말끔하게 면도하셨다고 해요. 키는 165cm 정도. 키가 그리 크지 않으셨지만 50대 후반인데도 근육질의 몸이 20대 마냥 단단해서 꽤 다부져 보였습니다. 수검댕이 눈썹에 까무잡잡한 피부가 꼭 키 작은 나훈아 느낌이었어요. 소시적 여자 꽤나 울렸을 것 같은 얼굴의 시아버지는 목소리도 우렁차고 유쾌했습니다. 들어온나 새아가. 웰컴. 대환영이다. 싸게 들어가자. 여보 아들 왔네. 싸게 나왔나? 뭐여 볼시로 옮겨? 분홍 앞치마를 하고 부엌에서 나온 시어머니는 진하고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것과 달리 지나치게 도회적인 모습이라 어딘가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곱게 화장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나이도 시아버지보다 훨씬 어려 보였고요. 남편도 어쩐지 지나치게 깍듯하달까? 여느 보통의 모자지간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제 약혼녀 김성미입니다. 자기야, 우리 어머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려, 먼 길 온다고 고생했겠네. 어여 들가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지금의 시어머니는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와 함께 부산으로 와서 고생하시며 집안을 일으켰던 남편의 친어머니는 남편이 중학교 3학년 때 유방암을 앓다가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는 의류 사업을 하면서 만났던 지금의 시어머니와 얼마 전에 재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고 이듬해 합천으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이가 그리 편한 건 아니었어요. 너가 온다고 너가 어메가 상다리가 부사지도록 한상 차려놨다. 싸게 먹자. 정말 한상 가득 각종 산나물에 잡채가 올려져 있었고요. 직접 키우신 닭을 잡으셨는지 1인 1백숙이라며 자그마치 4개의 백숙 냄비가 상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저도 이 요리 비법 좀 알려주세요. 뭐요, 이 아가씨방 나를 칭찬하는겨? 그려, 알려주고 말고. 그랄라면 직장 막살하고 여기서 살아야 될 낀데 그럴 수 있나? 아버님, 저 직장이 메인 몸이라서요. 대신 아버님 댁 올 때마다 틈틈이 배울게요. 에휴, 알았다. 여기서 살라고 안 할게. 그러니까 놀란 토끼는 하지 말고 싸게 밥이나 먹어라.
저는 얼른 대화의 주제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나는 자연인이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그 새로 하는 그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 보셨어요? 그게 뭐고? 아, 그 도시를 떠나 자연에서 원시적인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이 주인공인데요. 정말 아버님 같은 분들이시거든요. 첫 회에 생선 대가리 카레 만들어 먹는데 정말 히트였어요. 아버님, 여기 우리 시골집도 소개하면 어때요? 제가 방송국에 제보해 드릴까요? 방송국에 제보한다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고 시아버지도 정색을 하셨습니다. 에헤이, 어디 함부로 방송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라. 내는 방송 나가면 큰일 난다. 네? 왜요? 자기도 봤잖아. 생선 대가리 카레 먹던 분. 알면 다친다. 그자. 뭐요? 날 보고 그려. 내가 방송에 나가잖아? 그러면 소시적인 내를 좋아하던 여자들이 방송 보고 우르르 몰려서 큰일 난다. 맞지? 안 그럴라? 그걸 지가 어떻게 알아요? 임자 인기 많아서 좋겠네요. 저는 두 분이 부산에서 합천으로 들어오실 때 뭔가 사정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제 생각엔 그 사정이란 게 빚일 것 같았어요. 사업을 하셨으니까 만일 시댁이 방송에 나가면 빚쟁이들이 몰려온다거나 해서 곤란한 일이 생기나 보다. 그렇게 추측하고 그날 밤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레 물어봤죠. 아버님 여기 들어오실 때 상황이 많이 안 좋으셨어? 그때 아버지가 투자한 빌라의 옹벽이 무너져서 부실 건축으로 뉴스 보도되고 좀 시끄러웠다. 어머, 사람도 다치고 그런 거야? 아니, 사람은 안 다쳤는데 방송에 나가서 투자금 1원도 못 건지고 그 길로 하는 일 족족 안 돼서 그래서 기능하신 걸걸. 시어머니의 세련됨으로 볼 땐 시골집이랑 전혀 안 어울리는데 말이야. 그래도 여기 사는 거 꽤 만족하시는 것 같지? 여기 들어온 거 어머니 의견이 컸을걸. 우리 아버지는 시골이 지긋지긋해서 도시로 나왔던 시티 헌터다. 정말? 의외네. 보기엔 아버님이 원해서 귀농한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뭐든 했다 하면 죽어라 하는 스타일이라 이 집도 직접 지으셨는데 제법 그럴싸하제. 완전 너무너무 최고셔. 나 오늘부터 아버님 팬할래. 다음날 아침 시아버지는 저희에게 농장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집 바로 앞 산기슭에 닭장이 있어 토종닭 30마리 정도를 키우셨고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드넓은 가축 농장이 있었습니다. 소, 돼지는 많지 않아서 자그마한 축사가 따로 있었고요. 농장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벤치와 오두막, 그리고 울타리 하나하나까지 시아버지가 직접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아서 만드셨다고 해요. 오두막만 봐도 시아버지의 손재주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농장은 소와 돼지, 닭과 오리들이 종류별로 따로따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방목하는데 옛날 전축까지 오두막에 가져오셔서 가축들에게 종일 음악을 들려주더라고요. 와, 아버님 너무 멋져요. 여기가 동물들의 파라다이스네요. 맞나? 말 못하는 가축이지만 여기 살면 행복하겠지. 네, 제가 여기 사는 닭이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도 야들이 행복해야지 우리도 건강하게 산대. 아버님, 이 의자도 아버님이 만드신 거예요? 한번 앉아봐라. 보기만 좋은 게 아니고 앉아도 억수로 편하대. 시아버지가 직접 만든 나무 의자는 흔들 의자였고요. 방석까지 놓여져 있어서 앉아 쉬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아버님은 커피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때론 기타도 치신대요. 아버님 진짜 솜씨 좋으신데요.
아, 맞다. 생활의 달인. 아버님, 그 프로 한번 나가요. 아버지 솜씨면 장안의 화제가 뭐예요. 아, 진짜 아버님 같은 분이 나가야 되는데. 니는 어제부터 와 자꾸 방송 타령이고. 아버님 재주가 너무 출중하시니까 그런다. 왜? 그래, 고맙다. 고맙긴 한데 너그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 절대 하지 마라. 알겠나? 아, 네, 아버님. 그때였어요. 트럭 한 대가 농장 앞에 서더니 초록색 새마을 모자를 쓴 한 남자가 우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오지마을의 이장이라고 했는데 꼭 마른 멸치같이 생겼더라고요. 아이, 건씨, 아들 왔는갑네. 아이고, 이 아가씨는 누구? 우리 아들 결혼할 새아가다. 아이고, 조만간에 권씨 집에서 국수 먹겠네. 국수 먹고 싶으면 너그 집에서 끓이무라. 와, 무슨 일로 왔는데? 작년에 천안에서 온 사과나무집 있잖아. 그 집에 닭 기르고 싶다고 해서. 너그 집에도 닭 많잖아. 토종닭이 필요하다네. 토종닭 몇 마리만 더. 토종닭 하면 또 건시농장 아이가. 몇 마리나 필요한데? 수탉 2마리에 암탉 5마리 달라던데. 그래 주면 안 되겠나? 수탉 2마리? 그게 말이 되나? 닭장에 수컷 2마리 있으면 난리 나는 거 잘 알면서 닭 돼지는 거 보고 싶나? 권씨도 참 아무것도 모르고 달라는 대로 주면 되지. 닭 죽어나가면 또 한 마리 팔고. 권씨가 요래 장사를 못한다. 내는 장사하려고 여기 들어온 거 아니다. 그딴 소리 할 거면 다음부터 우리 집 오지 마라. 아유, 알았다. 그냥 수탉 1마리에 암탉 6마리 더. 이장은 쌀포대를 꺼내 시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지못해 쌀포대에 닭들을 담아주었습니다. 참, 닭장도 좀 만들어달라고 하던데 내일 시간 되나? 안 된다. 모레 간다 해라. 내일은 안 되노? 내일은 우리 마누라 생일이라 아들하고 어디 간다. 아이고, 예쁜 사모님 생신이갑네. 그런 닭장은 모레 작업한다고 전할게. 아이고, 아가씨 신뢰가 많았네. 예. 결혼 축하합니다. 오지마을 이장이 트럭에 타는 것을 멀찍이 쳐다보던 시아버지는 퇴하고 침을 뱉으시고 욕을 하셨어요. 마을 이장인데 귀촌한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중간에서 소개비다, 알선비다, 수고비다 하면서 이상한 명분으로 주민들의 돈을 착복하는 사기꾼이라며 시아버지는 싫다고 하셨습니다. 저 사기꾼. 귀신은 저거 안 잡아가고 뭐하노? 아휴, 정말 내보다 바싹 늙어 안 보이나? 와, 아니라 얘. 아버지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데 얘. 전마 저거 생긴 건 쭈글쭈글해도 내보다 3살이나 더 어린 새끼가 전날 만날 권씨 하면서 반말 찍찍 하는데 확 막 아들도 왔는데 막 연장 갖고 가서 확 담가 볼까? 아버지 참의소 노안도 억울할 텐데 절에 살 때 죽겠지. 참을까? 내 연장 오랜만에 빛 좀 보나 했는데 참을까? 네, 아버님. 나훈아 닮으신 아버님이 참으세요. 그럴까? 그러지 뭐. 근데 며느리 네가 눈썰미가 있네. 내가 합천 나훈아인 거 어찌 알았노? 말은 저렇게 무섭게 했지만 시아버지는 겁이 많아서 닭 모가지도 못 비트는 소문난 쫄보셨어요. 저희가 내려갈 때마다 닭을 잡는 건 늘 시어머니 몫이었죠. 시아버지가 바들바들 떨면서 닭을 잡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 그제야 시어머니가 식칼을 들고 유유히 나오셔서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아휴, 저리 비켜봐요. 뭐가 무섭다고 이래요. 시어머니는 닭의 모가지를 살짝 비틀고 뒤로 접힌 뒤 경동맥을 찾아 슥싹
눈 깜짝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닭을 잡았습니다. 단 한 방의 칼질로 어떤 장닭도 깨꼬다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는 놀라운 칼솜씨였어요. 그리고 피를 빼고 닭털을 뽑고 이어지는 화려한 난도질은 마치 무협의 여주인공 같았죠. 닭은 순식간에 조각조각으로 나뉘어서 비닐팩에 담겼고 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박스에 담긴 닭 조각을 선물로 주시곤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토종닭 2마리를 따로 키우실 거라며 특별히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셨어요. 네가 첫 애를 낳을 때 내가 이것들을 잡아서 줄 기다. 내 특별히 잘 키울 테니까 이름 함 지어봐라. 뭐가 좋을까요? 자기야, 자기 전산 프로그래밍 하는 그 감각으로 이름 하나 지어줘. 그냥 아무거나 지어라. 안 돼. 아버님 선물이잖아. 특별한 이름이 필요하다고. 좀 신박하고 세련된 이름 없을까? 저 붉은 건 양념이, 요 하얀 건 백숙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렇게 양념과 백숙은 아버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듬뿍 담긴 건강한 사료를 먹고 자유롭게 무럭무럭 자라 제가 첫 아이를 순산했을 때 정말 이름 그대로 양념통닭과 백숙이가 되어 제 뱃속으로 무사히 안착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양념이와 백숙이를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육질은 쫄깃하고 국물은 담백하니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낳은 아이가 3살이 됐을 때 우린 다시 합천을 찾았고 우리 세 식구가 가끔 내려갈 때마다 귀한 손님 왔다고 소나 닭을 잡아서 맛있는 고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연 방목으로 키운 덕분인지 달걀도 시장에서 사 먹는 것과 다르게 노른자도 크고 맛있었고요. 어머니 칼솜씨도 점점 일치월장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스트레스 제로로 만들어진 닭고기와 소고기의 질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런 맛있는 걸 저희만 먹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또 방송 이야기를 꺼냈지 뭐예요.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이런 요리 우리만 먹기가 너무 아깝네요. 한식 대첩 이런 데 나가시면 안 돼요? 아니요, 그런 거. 그럼 식당은요? 닭 백숙이나 불고기 같은 가든 이런 거 하면 진짜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아니면 펜션도 좋겠다. 그죠? 그만요. 제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소리를 냅다 지르며 먹고 있던 밥그릇을 집어 던지더니 급기야 반찬통을 엎어버렸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할머니 무서워. 진이야 놀랬어? 괜찮아, 울지 마. 3살 박이 딸이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얼른 아이를 안고 달랬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일제히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에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바로 사과를 하셨어요. 엄마야, 내가 미쳤나 봐요. 당신 와 그러노? 아이들 놀라기 싫어. 아이고 이게 얼라는 개 안 나. 예, 괜찮아요 아버님. 어머니 죄송해요. 다시는 가든하자는 말 안 할게요. 이해해라. 너가 엄마가 낯가림도 심하고 수줍음도 많아서 그렇다. 아휴, 너가 이해해라. 애가 잠이 든 뒤 저는 시어머니가 내던진 그릇들과 반찬통을 주워 담으며 다시는 방송에 나가자는 말은 하지 않아야겠다고 반성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시어머니가 적성에 맞지 않는 시골살이로 노이로제나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 조심스럽게 정신과에 한번 모시고 가보자고 했다가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질색팔색을 하셨어요. 시아버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원래 한 번씩 욱하는 성격이라며 괜찮다고 하시니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에게는 좀 수상한 구석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시어머니는 손목에 힘이 없어서 무거운 걸 들지 못한다며 웬만한 건 죄다 시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유, 여보, 일로 좀 와봐요. 이 맷돌 좀 들고 가요. 그럼 시아버지가 천하장사라도 된 듯 으이차 하고 물건을 들어서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곳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남편과 시내에 나가고 없을 땐 제 눈치를 쓱 보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 싶으면 자신이 직접 그 무겁다는 생수통도 쓱 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놀래서 남편에게 고자질했죠. 어머니 힘없다는 거 순 거짓말이야. 아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저 생수통을 번쩍 들던데? 뭔 소리고. 후 불기만 해도 쓰러질 것 같은 분인데 그걸 어째 드노? 자기가 잘못 봤겠지. 내가? 내 시력이 얼만지 알아? 양쪽 모두 2.0 인간 만원경이라고. 내가 뭘 잘못 봐.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 그렇지. 그런 말 할 시간에 어머니 좀 도와드리라. 시어머니가 보기와 달리 괴력의 소유자란 사실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는 어딘가 구리고 수상한 구석이 많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저는 그걸 잊고 살았어요. 시아버지의 화끈한 성격과 대조를 이루는 시어머니의 앙큼한 성격이 전 달갑지 않았지만 어쩌겠어요. 시아버지가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시어머니신걸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가 의문스러운 데가 있지만 그냥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리 애가 5살이 됐을 때 아버지는 오지마을 이장이 되셨어요. 그동안 10년 장기 집권을 한 이장이 귀촌한 이주민들에게 행하는 횡포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분연히 일어나 이장 후보에 자원하셨고, 때마침 면장이 바뀌면서 기존 고인물이 아닌 새로운 인물, 그러니까 저희 시아버지가 오지마을의 이장이 되셨어요. 아버님에게 꼭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아서 저희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해결사 면모를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주시겠네요. 너무 잘 됐어요. 이장 임기가 2년 3년인데 아무리 연임이라 해도 장장 20년이 말이 되나. 게다가 귀촌한 도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른다고 몰래 등쳐먹는데 내가 그거를 또 못 보겠는 거라. 아버지 잘하셨어요. 그래도 이 마을엔 원주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아니다, 반반이라. 원주민 5가구에 이주민 6가구니까 이제 이주민이 더 많다. 주민들과 사이는 어떠세요? 이번에 이장 자리 뺏겼다고 전 이장이 시비 걸지는 않아요? 지가 시비 걸어봤자지. 며느리 니도 알겠지만 내가 힘으로 보나 얼굴로 보나 몸매로 보나 질 것 같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님이 짱이에요. 그까이 건 뭐 이장이 대수유. 아휴, 적당히들 해요. 시어머니는 적잖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마을 이장이 된 시아버지를 응원했습니다. 누구보다 순수하고 의협심도 강한 데다 지역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고 계시는 시아버님이 자랑스러웠어요. 손재주도 좋으시고 가축을 키우는데도 환경을 생각하고 가축의 정신 건강까지 배려하는 시아버지가 존경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보기엔 수상하고 의문스러운 시어머니를 끔찍이 아껴주시는 시아버지의 사랑꾼 면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시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우리 남편도 더 사랑스러워 보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비몽사몽한 상태로 전화를 받았는데 시어머니는 엄청 담담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예, 거기 아버지 안 왔냐? 어머니 이 시간에요? 안 오셨는데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됐어.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제 전화 받는 소리를 듣고 잠이 깬 남편이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뭔데? 이 새벽에 누군데? 어머님, 아버지 여기 안 왔냐고 물으시는데? 그게 뭔 소리고?
지금 아버지한테 전화해볼까? 나 지금이 몇 시인데 아마 주무실 거다. 내일 아침에 내가 전화해볼게. 자자. 다음날 아침 우린 각자 출근하고 아이를 보느라 바빠서 새벽에 전화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의 전화도 따로 없어서 안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 새벽에 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라가 거기 아버지 안 왔냐? 어머니, 아버지 집에 안 계세요? 에휴, 없음 됐어. 시어머니가 이틀이나 이상한 전화를 하셔서 저는 몹시 걱정이 됐습니다. 곧바로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남편을 깨워서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고 말했고 남편은 내일 조퇴를 하고 아버님 댁에 가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출근 시간에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온 걸 확인했어요. 비록 통화는 못했지만 굳이 합천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우린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또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이 또 집을 나가셨어요? 너 내가 애지중지했던 송아지 알자? 이 새벽에 뜬금없이 송아지 타령이라니. 시어머니가 키우고 아끼는 송아지가 한두 마리였어야 할지 싶었지만 그냥 네 알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미소 닮은 그 눈 동그란 송아지 맞죠? 어머니가 특별히 예뻐하셨잖아요. 그죠? 그려. 근데 걔가 죽었는데 너무 아끼던 애라 내가 칼을 대기가 좀 그랴. 네? 칼을 대기가 좀 그려서 내가 송아지 장례를 치러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고 물어보시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송아지 장례라니 무슨 이런 해괴한 말씀을 하시지? 보통 죽은 소는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불법으로 매립하면 과태료 내야 할 텐데 괜찮을래나? 그나저나 이걸 왜 나한테 물어보시지? 오만 생각이 오갔지만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 마냥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됐어. 그냥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홀린 듯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땐 어젯밤 일이 꿈인가 생시인가 헷갈렸어요. 그런데 휴대폰에 시어머니 전화 외에도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2통이나 와 있었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도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날도 그리고 그 다음날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주말이 되자마자 합천으로 내려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합천으로 가는 길이 천리길이 된 듯 멀게 느껴졌어요.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시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농장으로 달려갔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텃밭으로 달려갔는데 거기에 어머니가 밭에 쪼그리고 앉아서 김을 메고 계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죽일 듯 째려보며 평소와 다르게 쌍욕을 하셨어요. 그 개새끼는 말도 꺼내지 말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다른 년이랑 바람나서 야반도주를 한겨. 아버지가 바람을 얘?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럼 어디 데리고 와봐. 내가 취업해버릴겨.
어머니 바람이라뇨. 그것도 시아버지에게 너무 어울리지 않는 뜬금없는 단어였어요. 남편과 저는 황당하기도 하고 수상하기도 해서 일단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실종 신고는 수사를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성인인 경우 단순 가출일 확률이 큽니다. 실제로 가출한 경우도 많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아버님을 어디서 찾아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방법이 없네요. 범죄와 연관됐다는 단서가 없는 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얘긴 우리 아버지가 죽거나 다쳐야지 그때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다 있어요. 얘. 아저씨, 법이 그런 걸 저희가 어떡합니까? 그럼 아버님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이라도 좀 알아봐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휴대폰 GPS 위치 추적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마 전화기가 꺼져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시아버지는 흔적도 없이 거짓말처럼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먼저 전 이장집을 찾아갔어요. 실례지만 저희 아버님 못 보셨나요? 그쪽 아버지를 와 여기서 찾습니까? 에휴, 빌어먹을 영감탱이 같은. 하고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닭장을 만들어줬다는 사과나무집도 방문했습니다. 저기 초원농장에서 왔는데요. 혹시 저희 아버님 못 보셨어요? 일주일 전에 오셨는데 태풍 때문에 닭장이 날아갔었거든요. 그거 수리해주러 오셨죠. 고맙게도. 그때 무슨 말씀 없으셨습니까? 딱히 평소와 다를 바 없었는데. 왜요? 이장님한테 무슨 일 생기셨어요? 네, 혹시 저희 아버님 보시면 여기로 전화 좀 주세요. 저는 남편의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사과나무집 아저씨는 걱정 말라며 저희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아무 일 없으실 거예요. 워낙 인품이 좋으신 분이라 칭찬이 자자하고 인기도 많으시니까요. 예, 고맙습니다. 아버님 보면 꼭 연락 부탁드릴게요. 오지마을을 쥐잡듯 구석구석 찾아다니고 나름 번화하다는 읍내와 면내를 돌아다니며 시아버지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어요. 마을 입구는 물론 면사무소와 읍내 다리 입구에 시아버지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내다 걸었습니다. 저희는 주말마다 내려가서 전단지를 돌렸어요. 이 사람 나 본 적 있는데. 우리는 내민 전단지를 뚫어져라 보던 할머니의 말에 우린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네? 어디서요? 어르신, 어디서 보셨어요? 가만히 있자. 어디더라 그게. 어르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 어디서 보셨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어디서 봤더라. 맞다. 텔레비에 나왔는데. 텔레비전이요? 그러니까 맞다. 가수인데 이름이 뭐더라. 나오나 맞지? 생사도 알 수 없고 사람을 찾는 심정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란 걸 그때 알았습니다. 남편은 살이 빠져서 대추씨처럼 말라갔어요. 시아버지의 농장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내놓았습니다. 농장을 지나칠 때마다 아버님 생각이 났어요. 오두막의 흔들 의자가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놓여있는 걸 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다시 저 의자에 앉아서 커피도 드시고 기타도 치시며 하루를 보내셨다고 좋겠다고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텃밭을 일구며 살아도 되니 닭장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 혼자 시골집에 두고 오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만일 살아계신다면 언제고 시아버지가 돌아오실 것을 믿기에 저희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홀로 가지와 들깨를 키우며 시골집을 지키고 계셨어요. 저희는 어느새 40이 되었고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간다니 시아버지가 더 생각났어요. 지금 옆에 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축하한다며 또 닭을 잡느라 우당탕탕 소란을 피우셨겠지 하는 감상에 젖어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시댁으로 들어가는 샛길 입구에 다다랐을 때 예전 시아버지의 농장 부근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있는 게 보였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다가갔습니다. 경찰이 폴리스라인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현장 감식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비늘에 쌓여있는 백골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백골은 끔찍하게도 토막토막 나 있었어요. 가까이 있는 경찰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기 예전에 저희 아버님 농장이었는데. 이 농장 주인이 공사를 하려고 땅을 봤는데 땅에 뭐가 있어서 자세히 보니까 쌀포대 하나가 나왔대요. 그걸 열어보니까 저렇게 비닐에 쌓인 유골이 나와서 신고하셨습니다. 가까이 들어가 보니 굴착기 기사가 경찰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굴착하자마자 바로 유골이 나왔으니까요. 아주 얇게 묻혀 있었고요. 깊게 묻힌 게 절대 아니었어요. 저는 뭔가 짚히는 게 있어 경찰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죄송한데 저 유골 한번 봐도 될까요? 이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아주머니. 여기 폴리스 라인으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저희 아버님이 실종되신 지 3년이 지났거든요. 혹시 몰라서요. 유골은 국가수에 넘겨서 정밀 검사를 할 거예요. 그때 결과가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니, 잠시만요. 가족인데 잠시만 보게 해주세요. 라텍스 장갑을 낀 경찰이 비닐에서 두개골을 집어들었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가 경찰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같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보고 말았습니다. 두개골의 치아에 번쩍이는 금니를요. 아버님은 오른쪽 아래 어금니를 금 크라운으로 덮어 씌우셨거든요. 그걸 본 저는 그대로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남편을 부여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봤잖아. 치과 와서 스케일링 해드렸을 때 치열이 아버님이야. 어떡해. 아니다. 그럴 리 없다. 국가수 검사해봐야 알지.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럴 리가 없다. 남편은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골도 아니고 토막난 유골이니 더 그랬겠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시어머니에게 전하러 가야 하는 남편과 저의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시댁에 들어섰는데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았고 집은 사람이 살지 않은 흉가처럼 냉기가 싸늘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후다닥 안방에 들어가 옷장문을 열었는데 옷장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문득 3년 전 그날 새벽, 시어머니가 송아지 타령을 하던 그 이상한 전화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던 송아지 알자? 근데 걔가 죽었어. 죽었는데 너무 아끼던 애라 내가 칼을 대기가 좀 그리야. 설마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경찰에 시어머니 실종 신고를 했어요. 농장에서 유골이 나왔기 때문인지 곧바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어머니의 생년월일, 인적사항이 우리가 알고 있던 시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62년생 김정희님, 본 적이 부산 분이시네요. 저희 어머니는 충청도 분이신데요. 착오가 있는 거 아닌가요? 생년월일 이름 정확한데 이분 이미 15년 전에 실종 신고되신 분이세요. 네? 15년 전에 실종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려 냅둬 하시던 그분은 누구셨던 걸까요?
시아버지는 이분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신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 알고 이곳에 몰래 숨겨주셨던 걸까요? 늘 자기 속내를 숨기며 사셨던 시어머니였기에 고향이 정확하게 어딘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었죠. 더 놀라운 건 주변 CCTV나 마을 차량의 블랙박스를 다 둘러봐도 시어머니가 이 동네를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경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국가수 검사 결과 그 유골의 주인은 실종된 시아버지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부패하고 백골 상태여서 추가적인 단서를 아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도 타살 매장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유골이 좀 이상합니다. 일반적이지 않달까? 뭐가요? 어떻게 이상한데요? 노년의 여성 혼자 작업했다기엔 절단면이 이상하리만치 거칠고 투박해서요. 이건 분명 남자가 작업한 거라서 용의자를 특정하기가 힘드네요. 저희 어머니, 아니, 그 여자 힘이 장사예요. 제가 두 눈으로 봤어요.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여자는 한계가 있거든요. 공범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공범이요? 만약 시어머니의 소행이 아니라면 그분도 누군가에게 당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렇게 경찰은 이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대대적인 수색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아버지의 시신 유골을 인계받고 선친의 묘지가 있는 양지 바른 곳에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농장과 가까운 절에서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절에 부탁해서 바라춤과 나비춤도 올렸습니다. 정든 고누리님 멀리 떠납니다만 마음이 어찌 보내오리까. 잘 가소서 부디 편히 가소서. 보내는 이 자리 섭섭한 마음 감추고서. 하얀 꽃가를 쓰고 승무를 추는 모습이 얼마나 슬프던지요.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영혼이 훨훨 한 마리 나비가 되어 왕생극락하시길 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9제를 올리는 날이었어요. 오지마을 어르신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사과나무집 아저씨도 오셨더라고요. 아드님, 며느님, 상심이 얼마나 크십니까? 아, 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사과나무집에 사는데. 그럼요. 아버님이 닭장 만들어주셨잖아요. 오늘 와주셔서 아버님도 엄청 기뻐하셨을 거예요. 정말 화통하고 좋으신 분이셨는데 혹시 범인은 잡혔나요? 아니요. 이런 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아저씨가 실종되고 아주머니 혼자 사실 때요. 전 이장이 그 집을 자주 들락날락해서 마을에 소문이 좀 안 좋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핏기가 싹 사라졌고 저도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당장 전 이장님 댁에 가봐요. 아니, 지금 집에 없을 겁니다. 왜요? 어디 가셨어요? 며칠 전에 갑자기 뇌혈관이 터져서 진주병원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던데. 아유, 거참 제가 괜한 말을 전한 건 아닌가 싶고.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고향 오면 꼭 인사드리러 갈게요. 저희도 이제 여기 뜹니다. 아저씨 유골 나온 뒤로 마을 분위기도 흉흉하고 원주민들만 남고 귀촌한 사람들은 다 뜨는 모양이에요. 저희도 마음 붙이기가 영 그렇네요. 그럼 이만. 원주민과 이주민이 더불어 잘 사는 마을을 꿈꾸었던 시아버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오지마을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네요.
한때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와 전 이장의 수상한 관계에 대해서도 경찰에 전달했지만 수사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뇌졸중으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전 이장을 신문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여자의 행방도 여전히 묘연하니까요. 지금도 경찰은 그 여자의 행방을 찾고 있고 범죄의 연관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합천 시골집을 내어놓고 농장에 있던 시아버지의 물건들을 부산 우리 집으로 옮겨왔어요. 아버님의 흔들 의자에 앉아서 물끄러미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을 볼 때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더구나 오늘처럼 둘이 같이 누군가의 부모님의 장례식장을 다녀왔을 때는요. 시아버지의 죽음을 모른 채 일상을 살았던 지난 3년이 사무치게 한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더라면 범인을 잡아서 죄를 물을 수 있었을까 싶어서요. 만일 시아버지가 천수를 누리셔서 우리도 아버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킬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루지 못할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수사가 어서 빨리 진척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여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그 여자에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시아버지를 살해한 살인범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고 반드시 그럴 거라고요. 다시 한번 아버님의 명복을 빌면서 제 사연을 마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어디에 계시든 행복하세요.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고 흥미진진하셨나요? 이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내일도 더 화끈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